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은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은 지은 케어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래 언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미래 세대를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언어, 미래의 언어가 어떤 언어의 모습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모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고로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이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즌이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오늘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목이 좀 잠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저는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간의 언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일까? 현대 언어학자들이 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언어라는 거를 접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언어는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언어들은 우리가 한 언어들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우리가 만든 언어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언어가 우리의 언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언어인지 복제된 언어인지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 이런 시대가 우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이 아파서 이렇게 제가, 이게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그러니까 인간 언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함, 안전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많은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인간 언어하고 인간 언어가 아닌 것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언어를 정제해서 쓰는 약간 그런 거대 언어 모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완벽한 언어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는 말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제가 이제 저처럼 좋은 기관이 이렇게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인간 언어를 규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트레이트 되지 않을까,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미래 언어에 대한 미래 언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 언어가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미래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 여기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 우리가 제일 많이 변화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옛날에 언어학자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 습득이라는 말을 쓰면서 언어를 이제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은 크리티컬 피리어드도 있고 해서 어릴 때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배워놓은 툴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습득하고 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2.5세나 3세까지 이제 모국어를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는 그 연장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것도 맞지만 그걸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절에 그 삐삐라는 거, 페이저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삐삐의 언어를, 페이저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을 했거든요. 그 어떤 하드웨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은 삐삐, 페이저 이런 걸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모바일 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셜 미디어의 언어. 근데 이 소셜 미디어의 언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언어가 부분이 아니에요. 되게 큰 부분이고,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쓴 그 책에서 연구를 좀 했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를 할 것 없이 지금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9시간. 우리는 거의 스크린과 에서 살고 있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실 과거에까지만 해도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좋은 기관이 결정해 주는 게 우리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스폰테니어스하고 그냥 제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 우리가 좋은 기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서로 이 코드를 이해하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언어, 각각의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소리 혹은 non-verbal, 이런 사인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서로의 언어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심플하고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걸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런 우리의 언어와 소통의 파트턴이 매우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언어에 대한 것들, 언어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어하면 이제 우리의 한국어 생각하고 뭐 이런 네임드 언어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언어에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많이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서 저는 이 책에서 슈퍼 언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슈퍼 랭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예를 좀 보여드려야지 약간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미래 언어가 온다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가 사유화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문해력, 이런 부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아닌 언어를 인증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관심사인데요. 우선 이제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다, 영어다, 중국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붙여서 언어의 이름을 만드는 이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역사적인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국어가 있었고, 항상 그 중국어가 있었고, 영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언어는 항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그들의 문화 사회에서 태어나면서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계가 무너진다 말하지만 사실 경계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는지 그것도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케이팝 가사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케이팝 가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 케이팝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 근데 다른 거는 영어인데 이름 처음만 아파트라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근데 아마 제가 이제 2014년인가요? 한 10년 전에 한국어 속에 있는 영어 이야기에 대한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런 콩글리시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콩글리시를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지 말자. 콩글리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그 책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특히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그리고 전 여기에 그 영어 코리안 컨설턴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영어는 굉장히 거대한 언어예요. 영어 사전이 만들어진 지 이제 3년 후면은 100년이 되어 가거든요. 처음으로 사전이란 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영국 사람들도 영어가 이렇게 크게 많이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에 프랑스어도 있었고 스페인어도 있었고 더 좋은 캔디데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가 이렇게 글로벌 링구아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특히 미국 영어 때문에 이렇게 영어가 글로벌 링구아 프랑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영어의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장점? 영어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은 뭐냐면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녹아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단어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바나나, 토마토, 뭐, 마멀레이드, 이런 대부분 영어에 있는 모든 음식 단어들을 제가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진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의 그 능력은 뭐냐면 전부 다 흡수해서 영어로 만들어내는 역할?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파워풀한 언어가 된 것 같아요. 영어의 그런 흡입력? 동시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언어에 있는 그 어휘 숫자 같은 거는 그 정치적인 그런 cultural exchange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온 단어들은 굉장히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식민지 같은 그런 식민 역사적인 과거에 관계가 있는 데서 온 단어들이 영어에 굉장히 많지만 아시아에서 온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아에서 온 영어 단어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 그 일본에서 온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일본 그 19세기 이후부터 왜냐하면 일본과 영국 사이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근데 중국은 좀 원래 많았지만 이제 좀 그 이후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별로 없고요. 근데 한국 단어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로 된 단어들은 그 옥스퍼드 사전에. 왜냐면 그만큼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사벨라 비숍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트래블로 그 여행기에 썼던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이제 지금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간 단어 김치 같은 단어 있었고요. 그때 한글, 김치, 한글 이런 단어 있었고 태권도도 이제 그 위에 나중에 들어온 거고 뭐 이런 조금 10개 남짓밖에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화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항상 느끼는 저는 여기 이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생활은 한 20년 넘게 됐고요. 23년. 근데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기록을 잘하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영어로 만들어서 알리는 역할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록이라는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뭐 정말 우리는 기록과 역사와 기록의 민족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가 많았고 이거를 그리고 이제 막 전쟁으로 불탄 경우도 많았지만 영어로 만들어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옥스포드나 유네스코 같은 데 등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자국어 자료는 많은데 알려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해녀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해녀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자료가 18세기, 17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우리식 자국어 자료라서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영어와 공존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단어들이 없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류라는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이 옥스퍼드 사전에도 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도 들어가고요. 이제 매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케이팝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케이팝 가사를 들을 때, 케이팝 가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들으면 이게 아파트가 이게 한국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케이팝 노래를 들으면 이게 한국어인가, 영어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게 맞는 말인가? 근데 옛날에 아마 10년 전, 20년 전 같았으면 아파트를 듣고, 이거는 콩글리시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밖에 없을 텐데, 저는 콩글리시나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언어, 이런 영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이런 단어들이 없으면요, 없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 이런 단어가 다 콩글리시라서 우리나라 말에서 다 없어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불편을 겪을 거예요. 아파트를 아파트먼트라고 할 수도 없고요. 길으니까. 한국말에 가장 적당한 음절 수는 2음절에서 3음절이에요. 근데 영어 단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단어를 듣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음절 구조에 맞게 잘라서 쓰고 그걸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전에는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만 썼는데 한류라는 어쩌면 글로벌한 문화 현상 때문에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에 영어권에서 쓰인 것은 20년 전이라고 해요. 20년 전. 근데 이제는 한류라는 단어도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2021년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영어 단어 같은 단어들도 어떻게 보면은 영어의 레지스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요즘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그러니까 frequency, 많이 쓰이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왔어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거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의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문법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법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프로덕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인공지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고 경계가 무너지게 하는 거는 바로 문법이에요. 옳고 그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셜 미디어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에게 문법의 잣대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빠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요즘에 그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언어 공부하는 데는 더 이렇게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을 더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영국 케이스인데, 프랑스어랑 독일어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플러스 인공지능 때문에 네, 언어를 과연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따가 제가 꼭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이렇게 챗 GPT가 뭐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은 전화기 그 모바일로 트랜sl레이션이 동시통역이 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될 것인가? 제가 쓴 미래 언어가 온다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화두이긴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이 토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그냥 그냥 뭐랄까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고 저의 표정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이런 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목이 잠겼지만 저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적인 느낌 그리고 때때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그냥 모든 거를 트랜스크립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다 그러면은 같은 비슷한 이렇게 느낌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줌보다도 이렇게 뵙고서 대화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줌의 세상에 살긴 했지만 줌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감 형성, 표현하는 것들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도 없었고요. 왜냐면 다 모든 게 페이스 투 페이스였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 더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하고 또 오센티시티를 많이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스타일을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언어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루트를 그렇지만 그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루트를 찾아가는 것. 이게 또 미래 언어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한 가지 제가 그 연구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VR 스페이스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오센티시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좀 뭔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인트로버트한 분들, 소극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 포맷이 굉장히 좋은 포맷이라는 거를 왜냐면은 찾았어요. 언어를 이야기할 때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사이콜로지 심리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Foreign Language Anxie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할 때 Language Anxiety. 한국 분들은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라는 거로 제가 오늘 토크를 한국어로 해서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영어로 하면 또 그 FLA가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FLA가 있고 이렇게 저도 영어로 하고
그 앉아 계신 분들도 영어로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면은 한국 분들은 굉장히 그 FLA가 많이 높아요. 제가 그 했던 연구에서는 어린아이들의 FLA를 측정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FLA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 중에 하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잠시만요. 그, 어떤 분이 손을 드셨는데, 아, 잠깐만요. 어, 그냥 드시는 걸까요? 저는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FLA가 높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리덤이 생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한류라는 단어가 20년 정도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국어와 영어의 그런 같이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20년 된 단어라고 해요, 한류. 근데 2021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그 주체가를 생각하면은 한국어와 영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저는 그 컴피턴스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BTS 같은 경우 아미를 보면은 딱 이렇게 아주 어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암이나 여러 가지 팬덤들, 한류 팬덤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팬덤들이 소셜 미디어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방법, 이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런 대박 같은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재밌잖아요. 사실 대박 같은 뭐 단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 이런 단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단어니까 이렇게 해서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박이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뭐 파이팅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팅은 콩글리시 단어일 수 있는데 그 파이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런 드라마 효과 같은 것 때문에 파이팅이 우리는 콩글리시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언어는 이렇게 옳고 그름 어떤 그런 거나 이런 프리스크립티브한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한 거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웰컴하는 단어는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그런 걸 에티몰로지를 체크를 하지만 그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나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팅 같은 단어도 들어가게 됐고, 그 파이팅도 들어왔습니다. 네, 재밌죠, 이런 단어도.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간, 가장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그런 친족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 언니, 누나. 올해는 막내랑 형도 집어넣고요. 내년에는 아줌마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라는 언어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그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econd person pronoun, 이 인칭을 유가 다 쓰니까 서로 나이가 많아도 서로 유를 쓸 수 있고, 어려도 쓸 수가 있고, 뭐 어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유를 쓸 수 있고, 다 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등한 언어라고 생각돼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서로를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서로를 이제 부를 것인가. 호칭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면에 이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호칭을 통해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호칭 때문에 또 관계가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말은 그런 사용적인 것으로 볼 때 가장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이 프래그마틱 레지스터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언어라고 해요. 세계 아시아 언어들은 우리나라 말 말고도 굉장히 이런 프래그마틱하고 리스펙트나 이런 걸 나타내는 촘촘히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가장 촘촘하고 가장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인칭을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돌려서 말하면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른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그 서로 컨텍스트나 시츄에이션에 맞게 적절한 이렇게 말을 골라서 대화를 하게 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이거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올해 사실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영어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미래 언어가 온다는 좀 미래 언어였다면 이건 영어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한국어의 이런 호칭어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막내, 오빠 이런 호칭어들이나 이런 인터젝션 이런 말들이 영어를 풍부하게 한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영어가 오히려 되게 풍부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라는 언어의 어휘에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뭔가 한국어 때문에 영어가 되게 다양해지고 또 풍부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언어라는 거 이 팬덤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이 팬덤들은 주로 영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집어넣어서 쓰는데 왜냐면은 한국어를 다 처음부터 쓸 수는 없으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이모지도 쓰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크크크 유유 막 이런 것들도 이 팬덤 애들이 말하는 이 소셜 미디어 코퍼스 말뭉치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랑은 좀 달라요. 근데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하게 쓰면서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 한국어의 요소들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만드는데요. 이 언어가 그냥 뭐 언어라고 하기도 못할 정도로 조그만 극소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돈을 이제 저희가 올린 건데 여기서 그 언니, 누나, 형, 막내, 아저씨 이런 단어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렇게 그런 로마자법 이거에 따르지 않고요. 옥스퍼드 사전은 이 많은 소비자죠 한마디로 팬덤 언어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해서 이 폼을 가지고 사전에 넣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언어를 쓰는 한류 소비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쓰느냐가 주요 그 잣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6개 집어넣는데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먹방이나 치맥, 달고나 커피. 달고나는 이제 오래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 되게 우리나라, 먹방 치맥, 이런 단어는 사실 한국어 사전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이버 사전에 이제 오픈 사전에 있긴 하지만, 이런 단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합이 된 언어예요. 우리는 사실 융합어를 가장 잘 만드는데, 융합어에 대한 좀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이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 잘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융합의 산물, 문화라는 건 서로 만나서 융합이 중요하고, 근데 이 융합이 되는 여러 가지 언어, 문화, 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사전의 그 힘은 뭐냐면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1897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제임스 머레이라는 OED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그 프라이머리 에디터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쏟아지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영어라고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결론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 받아들여서 영어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우리도 좀 뭔가 저는 미래 언어를 생각할 때 한국어와 한류가 이렇게 글로벌 스테이터스를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 대한 편견,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화라는 말 많이 쓰는데 융합의 힘을 우리가 좀 융합의 힘을 좀 인지하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달고나 같은 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달고나 다 아시죠? 옛날에 그 달고나 해서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달고나를 치면 커피가 떠요. 왜냐면 이게 달고나가 이제 올해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오징어 게임이 너무 히트를 쳤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 록다운 했을 때 BBC에서 달고나 커피라는 걸 이제 만들고 사람들이 이런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사실 언어는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져요. 누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고나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도 이 어휘가 뭐지? 어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쓰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어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서 몇 번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스퀴드 게임 때문에 달고나가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나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걸 쓴다는 거예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의 언어는 톱다운이 아니고 보tum업이에요. 옛날에는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쓰세요를 했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네요. 이걸 가지고 언어를 이런 모습이겠군요. 이렇게 상상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한번 이렇게 또 히트가 되면 또 이런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네,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트랜스링구얼 워드라는 단어 미래 언어는 제 영어로 슬라이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국적이라는 게 초국적, 그러니까 국적을 딱 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죠. 아파트가 사실 아파트를 다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한국적인 요소도 있고 영어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영어적인 요소도 있고 그둘 중에 하나인데 둘이 다 잘 이렇게 섞여 있는 한국어와 영어를 어떻게 보면 초월한 의미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아파트는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만처럼 다르거든요. 새로운 의미를 계속 파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어 계속 미래 언어는 초국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초국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소복소복 같은 거 옛날 같았으면 요즘에 한강 작가 그또 책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번역열이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 제가 옛날이라고 말씀드린 한 20년 전 이런 번역 수업을 하면 소복소복 같은 게 영어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였어요. 그냥 아니면 삭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어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한번 나오면 굉장히 이게 큰 히트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돼서 번역을 하고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어에 없는 단어니까 이렇게 그래 눈이 오는 그런데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 그 새로운 미래 세대들은 의미를 계속해서 또 알고 싶어하고 쉐어하고 싶어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복소복이 그냥 무시당하는 무시 없으니까 영어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마찬가지로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의 시대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국어, 영어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서 이거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색깔 같은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보라해, purple.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의미. 우리가 모르지만 이 팬덤이 계속 쓰고 지금도 쓰는 2016년부터 썼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쓴 단어인데요. 이런 purple 이런 단어들도 만들고 영어의 의미를 붙이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팬덤의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78억의 팬덤 2021년 한 해만 어, 지금의 X, 과거의 트위터에서 K-pop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한 교류의 건이 1년에 78억 건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이 78억 건을 기초로 해서 제가 OED 단어를 뽑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옳고 그르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소셜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찰할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미래 언어 제가 좀 앞에 이 트랜스링구얼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려서 단어라는 게 사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그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이 맥에 대한 싸움을 했잖아요. 이 IP, Intellectual Property, 브랜드 네임이라는 걸 가지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사람 이름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언어는요, 우리가 공유하는 소셜 컨벤션이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 모두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게 언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와 단어가 사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영향력을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정하는 거죠. 맥도날드의 맥처럼.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보시면, 스타벅스의 컵, 저는 항상 이거 너무 재밌는데, 제가 아무리 조그만 스몰 사이즈를 달라고 해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는 한
스타벅스의 영어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스토리라고 하고 쇼트하고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스타벅스의 커피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굉장히 이제 사유화가 되고 있고 개개인의 그런 소유가 아닌 사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쓰는 언어, 애플을 가지고 하려면 애플의 언어를 써야 되고 전화기가 삼성이면 모바일 폰이 삼성이면 삼성의 언어를 써야 되고 애플이면 에어드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어라는 게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굉장히 사유화가 되고 조지 오웰이 이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소유물 그런 사유가 되고 그 이런 현상들 앞으로 이 20세기의 언어는 국가가 결정 뭐 예를 들면은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네이션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컴퍼니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넣을 때 아이폰 같은 거에 그 아이는 항상 소문자거든요. 근데 영어의 영문법은 거기를 아이를 소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문법보다 중요한 게 애플의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플의 문법이 된 단어들이 사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게 그 사유화 개인이 소유하는 IP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세상 정말 좀 재미있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파서요. 여러 가지 뭐 단어들 많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또 OED나 이런 단어들 보면은 뭐 누구 같은 단어들도 있어요. 뭐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오빠도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오빠는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오빠라는 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빠예요. 근데 이 팬덤들은 오빠의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의미도 우리가 의미에 대한 주권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의미에 대한 주권을 갖고 어떻게 쓸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언어가 되어가는 거죠. 그 미래 언어의 주체는 소비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세컨 파트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문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냥 옳고 그름 이거는 틀린 언어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 공존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존이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AI 네이티브에 대한 인공지능 네이티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90, 1997년에 프렌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디지털 네이티브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 AI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새롭게 코인하게 된 이유는 네, 이 책에서 그 2023년 책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AI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코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AI 네이티브라고 코인한 이유는 디지털 네이티브하고도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AI 네이티브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았고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우리는 넘어왔고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인공지능과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내년부터 AI 디지털 텍스트북을 이제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굉장히 이 빠르게 진화하는 거죠, 언어가. 하나만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책을 넘어 읽으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책을 이제 아이패드로 보던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종이책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더 익숙하고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종이책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거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이게 작은 걸 크게 보는 이런 논버벌 제스처 같은 게 아이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나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AI 네이티브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냥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AI 네이티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하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항상 이런 우리 AI 네이티브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이 아이들은 AI 테크놀로지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거대 LLM 가지고 수업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게 2023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이 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줄 역할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걸 할 때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요. 음, 인공지능이 해주는 아웃풋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아이들이 컴플렉스 소트, 딥싱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질문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해주는 걸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을 쓰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나 선생님 세대에서 생각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쓰지 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거인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써봐야 돼요. 이게 어떤 긍정적인가 부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안 써보고 했으면은 이 갭만 AI 디바이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갭만 많아질 거예요. 서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혼자 학습할 때도 이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이런 답변을 사람만큼 신뢰를 하고 이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옛날에 뭐 신뢰까지는 근데 이 아이들은요 AI가 만들어준 대답에 대해서 신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고 큰 다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언어가 다양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한국어 쪽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말들은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많이 없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언어 제주라고 책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새로운 사회에 어댑트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란 거. 이거 우리가 사실 인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언어 제주, 우리의 언어 제주를 되게 인지하는 게 미래 세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을 또 예를 들면, 어, 이런 질문을 한번 인공지능은요,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요. 문장을 만드는 데 1등이죠. 물론 이제 영어를 더 잘 만들어요. 한국어는 조금 잘 만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퍼스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그 답이 나오는데 한국어는 영어랑 다르게.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인터퍼스널한 걸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문장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당연히 어색하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좀 덜해요. 영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연구하는 것 중에 했던 거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단어는 만들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단어 너무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 어디를 가나? 근데 이렇게 새롭고 이런 단어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끌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인간의 언어에는 불완전하지만 끌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시리나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의 보이스를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요. 계속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는 계속 들어도 그렇게 덜 짜증이 나는 경험이 있나요? 우리 목소리는 불안정한데 우리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 그 언어학에서 디스플루언시라고 하는데 포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안정적인 보이스인데 그 안정적인 걸 계속 듣지만 우리가 그렇게 끌림은 없거든요. 이 미래 언어가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언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지켜야 될 게 그 완벽함보다는 이 불완전함, 이 불완전한 언어의 측면 이거에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음, 네.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언어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문해력 얘기를 그리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끊임없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우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과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가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걸 다 듣고요. 녹음을 하고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연 편한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거를 제가 이 LML 그 거대 언어 모델에 줬을 때 여러분 같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처럼 말하는 그런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편리함. 우리가 편리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지만 이걸 편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편리함이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요, 저는 요즘에 영국 교육부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영국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한테 이걸 빨리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은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스러운 게 예전에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결정했어요. 요즘은 아까 언어의 사회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결정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그리고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 나라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법들은 굉장히 그레이해요. 잘 몰라요.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고 무엇보다도 이 주체가 이런 것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자나 정보 이런 분들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에 그 챗GPT가 오픈 AI가 챗GPT를 내놓을 때 어떤 컨설테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내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이런 어떤 많은 사람에게 임팩트를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기술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기술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즐비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놈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 그 미래 언어에 대해 생각할 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과 우리 미래 세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편리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잣대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럴 때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네이티브들은 여기 이 AI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트러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어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우리 인간만의 언어를 지키고 인간의 언어 권리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인공지능 인간 넘어서는 날 2045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스피드로 가면은 45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보를 소통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요즘에 뭐 편의점에 가서 뭐 다른 나라 편의점에 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고 찍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언어는 인간 언어가 그것만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우리의 모든 말을 대신해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언어의 두 가지 기능 중에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기능. 이 두 번째 기능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우리의 언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인간 언어의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역시 트러스트.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러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트러스트한다는 거가 이 아이들이 우리 모든 인류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도 태어나는 순간 말을 하진 않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는 본능에 의해서 걷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스스로 말을, 아무의 도움도 없이 말을 배운 사람은 이 인구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언로킹 할 수 있는 거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사람과 신뢰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과연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누가 그런 실험을 자기 아이들하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공지능과 사람, 그러니까 휴먼 투 휴먼 인터랙션이 아닌 휴먼 투 논 휴먼 인터랙션이 될 때 두 번째, 표현과 공감의 기능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의문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실험을 해본 거는요. 이거는 제가 비교가 안 되니까 뜨진 않을게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인데요. 저희 아기들이 이제 아이들 딸 둘인데, 언어학 이론에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배워나가는지, 얘네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우리 저희 큰애도 그런데 둘째 어릴 때부터 한 살 돌 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루에 30분씩 얘가 어떻게 말을 배워나가나, 이 아이의 언어를 배우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언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사실 언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얘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이제 배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배우는 부분 이건 사실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픽업을 할 수 있지만, 근데 휴먼 투 휴먼 랭귀지 애퀴지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와 공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언어를 서로 이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배우는 공감과 이런 정서와 공감의 능력. 이거는 휴먼 투 휴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이 경우는 이 비디오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딸이 이제 한국어만 하고 영어를 잘 못할 때 아빠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어 단어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저 되게, 저도 이제 요즘도 이 비디오를 보면 되게 감동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이 언어, 이거는 정말 감정과 감성, 그리고 공감,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게 없으면 인간 언어가 얼마나 impoverished 될 수밖에 없을까. 너무나 빈약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의 언어 우리의 넥스 다음 세대의 언어를 이 LLM에 의지하고 언어를 배우지 않고 언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어 이상으로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은 미래 세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는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 33명의 학생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거의 제가 막 이런 걸 하면은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보다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 쓰고 있고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토론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에서 떠나서 정말로 아이들이 어필할 수 있게 이걸 썼을 때 너희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 아이들, ZI, 젠 Z, 이렇게 알파 세대들은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문해력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저의 토크를 접으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인공지능 문해력 우리가 또 아까도 그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 문해력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문해력 하면 뭐 저도 많이 이렇게 알지만 뭐 심심한 사과, 뭐 나을, 뭐 이런 뭐 그 중식 뭐 이런 거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건 언어는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물론 옛날에는 변화의 속도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온도가 좀 낮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피지컬한 월드에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피지컬한 월드, 온라인 월드, 버추얼 월드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딱 하나의 리트러시만 갖고 아이들이 이걸 모른다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해력을 배워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음, 엄마들이 아니, 저 같은 세대가 저희 아이들의 그 언어, 그 소셜 미디어에서 쓰는 언어를 이해 못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제가 이해하는 언어를 못하는 걸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한 집단의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다양한 문해력과 다양한 미디엄 사이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또 저희 어른들은 어른들이 다양한 문해력에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그러니까 AI 문해력,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모지가 다 스마일이 아니고요. 스마일은 해피한 게 아니고 이게 그 굉장히 sarcastic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모지, 뭐 밈, 짤, 뭐 이런 미디어 문해력,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해력을 우리가 되게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아마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는 같이 이런 그때는 그냥 문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문해력,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문해력, 모두가 같이 서로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 서로의 문해력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읽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 좋고, 다만 어떤 게 어디에 더 좋은지.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딥 리딩을 하지만 스kim 리딩을 할 때는 빨리 읽는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해력에 대한 이해, 다양한 어떤 소통 방식에 대한 오픈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크린 너머 세상, 저는 사실 다 동일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소통을 할 때는 인간과 인간, 휴먼 투 휴먼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슬로우 리딩, 한 공부, 이걸 먼저 공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세, 만 2세에 이제 WHO 화면 시청 금지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시 이렇게 하니까 보여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 세대 점점 이제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피지컬 월드에서 휴먼 투 휴먼 터치,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밸류를 먼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휴먼 투 논 휴먼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중요성이죠.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중요성. 그래서 그걸 통한 언어에 굉장히 인리치된 풍부한 언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불완전성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번역되지 않는 인간만의 언어들. 네. 1%의 인간다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그렇지만 이 불안정성을 통해서 배우는 공감의 능력. 이게 우리 언어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